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이걸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요. 그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이거 진짜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 자료를 좀 보면서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에서 길 잃지 않도록 꼭 필요한 준비 사항들, 이걸 명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순조로운 시작을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게 법적 절차니까요. 시작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게 자칫 사소해 보여도 놓치면 절차가 막 지연되거나 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뭐 변제 중단하는 거, 또 자산 관리, 그리고 서류 준비 이런 거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딱 보이는 조언이 모든 변제를 즉시 중단하라 이건데요. 아니 근데 당장 막 빚독촉 전화 오고 그러면 불안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왜 절대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회생 절차를 딱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는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빚을 갚는 행위, 이걸 저희가 법률 용어로는 편파 변제라고 부르는데요. 편파 변제? 네, 이게 아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법 앞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 대원칙 때문이죠. 네네. 만약에 신청하기 직전에 특정 빚만 이렇게 싹 갚아버리면 법원에서 볼 때는 아니 다른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몫을 이 사람이 부당하게 줄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와, 중요하네요. 그럼 빚이 있는 은행의 계좌는 아예 비워두라는 조언도 있던데요. 잠시만요. 아니, 제 월급 통장까지 비우라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은행이 제 월급을 막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상계권이라는 걸 가져요. 상계권이요? 네, 쉽게 말하면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 계좌에 돈이 딱 들어오면 은행이 받아야 할 돈이랑 그 입금된 돈을 서로 그냥 퉁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 행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월급 통장이라도 그 은행에 빚이 있다면 월급 들어오는 그 순간 은행이 빚이랑 상계 처리해서 그냥 인출해 가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이게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월급날 바로 직전에 급여 계좌가 상계돼서 당장 생활비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봐요. 정말 난감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빚이 없는 다른 은행 계좌로 급여 수령하시는 걸 변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네.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따져보는 그 청산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파산했을 때 채권자한테 얼마나 돌아가나 뭐 이런 건데 그거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계 유지 자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빚진 카드사의 단말기 사용도 피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것도 결국 상계 문제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A카드사에 빚이 있는데 손님이 A카드로 결제를 딱 해요. 그럼 그 매출 대금이 일단 A카드사로 가잖아요. 네. 그럼 A카드사는 그 대금을 사장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 카드빚이랑 먼저 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만 주거나 심하면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헉?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타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돈줄이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해당 카드사 단말기를 통해서는 결제를 안 받도록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연체가 시작되면 이제 추심 연락. 이건 피할 수 없을 텐데 특히 지급 명령 이런 법원 서류 같은 거 날아오면 덜컥 겁부터 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우편물 날아오고 심지어 소송이나 지급 명령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일단은 지금 회생 절차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시고 나중에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부분은 기다려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좀 불법적인 추심 같다,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금감원 같은 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온 지급 명령, 등본 이거는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급 명령이요? 네, 이게 채권자가 소송 없이 좀 빨리 지급 권한을 얻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걸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내셔야 해요. 2주 안에요? 꼭. 네, 꼭이요. 이의 신청을 해야 그 명령이 확정되는 걸 막고 정식 재판으로 가거나 아니면 회생 절차 진행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아주 곤란해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집이나 자동차처럼 꼭 지켜야 할 재산은요? 이것도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주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도 이걸 지키려면 사전에 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아, 그냥 되는 게 아니군요. 네, 특히 담보대출이 껴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법률 대리인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서 해당 금융기관하고 별도의 변제 계획을 협의한다거나 아니면 법원에 조정을 구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아서 그 청산가치 계산할 때 빼주는 면제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면제 재산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주거 관련 면제재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무작정 지킬 수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미리 찾아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신청 바로 직전에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강조하시네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런 변동사항들이 회생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주소지가 바뀌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 법원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직장이나 소득이 바뀌면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 자체가 달라지니까 변제 계획안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면제재산 확보처럼 청산가치에 불리하지 않게 계획을 잘 짜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월세 이런 거 추가로 생계비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관련 서류들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요. 아, 준비할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능성을 대리인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자료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신청해야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개인회생 신청, 이게 단순히 서류 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전에 정말 해결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네, 맞아요. 결국 변제랑 금융거래는 일단 즉시 멈추고 1, 2, 3번, 추심에는 좀 현명하게 대응하고 4번, 또 자산 보호나 개인 변동 사항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5, 6번. 네, 이 모든 사전 준비가 정말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채무 있는 은행 계좌 계속 쓰시는 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 점은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준비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법적, 재정적 준비를 하는 것 외에도 이 쉽지 않은 과정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